모여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게 되는 편에서 그만큼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수많은 극단적 질문들이 지금의 역동적인 사회상을 만들어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얘기를 할 적에 조선의 신분제를 좀 한번 좀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야기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신분제. 비자입니다. 노비가 되는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노비가 또 되는 유형도 있구나. 유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째는 전쟁 노비. 전쟁 그치. 이렇게 모시죠. 전쟁터에서 패배하거나 잡혀간 사람. 그래서 사실은 전쟁 노비가 우리나라는 옛날 삼국시대 때 이럴 때가 많았겠죠. 아무래도 우리끼리 싸우다 보면 패배한 쪽의 사람들 갖다 노비를 삼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경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영웅들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겠죠. 굉장히 많았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이제 끌려가서 그중에 상당수가 노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는 얼추 추산이지만 10에서 20만 명 정도의 조선 민중이 끌려갔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본의 노비나 하층 계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소화가 안 돼서 몇만 명은 다시 저쪽 오늘날로 말하면 필리핀 마닐라 쪽으로까지 가져가요. 왜냐면 그 당시 그곳이 국제 노예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 세계 노예 상들한테 팔아서 어떤 그 노비 매매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연구 기록을 보면 여기에 착안해서 어떤 역사학자가 이탈리아를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이탈리아에 있는 그 노비 명부를 막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조선인 노비가 팔려와서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죽었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영웅들의 이야기나 이견냐 전냐 위주로 많이 가지만 전쟁은 엄청난 파국을 만들게 되고 그 파국의 결과가 평범한 사람이 노비가 되어가는 과정들. 이게 첫 번째 전쟁 노비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채 노비라고도 해요. 부채 노비. 그 빚 대신 못 갚아가지고. 그렇죠. 빚을 못 갚을 경우. 조선 시대로 오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마지막 하나가 세습 노비. 개수. 이렇게 아버지도 노비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18세기 후반 정조 때 성균관에 있는 그 동네에 거대한 서당이 들어섭니다. 그냥 서당이 아니라 이 기록에 따지면 거대한 서당이 맞아요.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뭐 끝나고 하면 땡땡땡 뭐 종을 칠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뭐 한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서당이 굉장히 융성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서당 훈장님의 정체가 노비였습니다. 서당. 좀 믿겨지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노비가 노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노비가 성균관 근처에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됐고 수많은 양반의 자제와 여러 자제들, 뭐 서당을 평민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수많은 자제들이 와서 노비인 줄 아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막 배우는 거죠. 일단은 이제 요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학수가 살던 동네를 뭐라 불렀냐면 반촌이라 불렀어요. 반촌. 반촌을 구역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오늘날 종로구 명륜동의 성균관대학교 일대를 반촌이라고 불러요. 이 반촌에 사는 성균관 노비들을 반인이라고 좀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정학수도 그 반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충 예상은 되죠.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게 바로 그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노비지만 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신분을 넘어서서 야 학문적으로 이런 어떤 유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밖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왜 우리 이 사람 받고 뭐라 그래? 이런 게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출세 수있는 그러니까 출세는 못해요. 이건 또 조선 전체의 문제지만 근데 요 안에서는 독특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었다 보면 좋고요. 반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성균관이 운영될 수 있었고 이 반인이라고 불렸었던 성균관의 노비들이 결국은 조선 왕조에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이 힘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약용이니 훌륭한 유생들이 나와서 국가를 운영했다. 그래도 내가 출세하지 못하잖아요. 최대가 정학수가 서당 만든 게 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 1910년에 조선 왕조가 없어진 해잖아요. 그 해에 노비 신문에 세방됐었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반인들이 숭정의숙이라는 학교를 또 짓고 이게 이제 오늘날 회화초등학교 그 자리에 이제 이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어떤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던 좀 노비 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가면 느낌이 확 달라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 진짜 저희가. 이 사진이 익숙하진 않죠. 네. 낯설죠. 네. 그런데 역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서양의. 그러니까 한의가 아니라 서양 의학을 전공한 외과 의사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외과 의사. 어쩐지 눈매가. 근데 박서양의 아빠가 백정이었어요. 네? 어머. 근데 박서양의 아빠가 백정이었어요. 네? 어머. 그러면 당연히 백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사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백정이었는데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됐다. 박 씨가 심각한 콜레라에 걸려요. 이때 또 전염병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대한제국기 때라든지 조선 말기 때 보면 정말 주기적으로 콜레라 같은 병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대요. 근데 사실은 이 질병을 앓게 되면 와서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이 박가가 백정이잖아요. 누가 백정한테 가서 치료를 해주겠어요. 더군다나 이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이때 이제 박가의 아들이 정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무어 선교사한테 찾아간 거예요. 저희 사정이 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이 그 무어 선교사가 에비슨이라는 또 다른 의료 선교사를 소개시켜줘요. 이름이 좀 낯익은 사람이죠. 그래서 에비슨은 이제 우리나라 뭐 최초의 근대 의학병원 광해원으로 잠깐 있다가 제중원으로 바뀌었죠. 제중원의 원장이고 고종의 주치의 역할도 하셨었던 에비슨이 백정마을로 찾아옵니다. 목숨의 무게가 어딨냐 해서 와서 이 박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살려내요. 대단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박가가 마음이 열린 거죠. 야, 나 같은 백정을 정말 무시받고 천대받고 근데 콜레라까지 걸렸으니까 누가 그 사람을 살려주겠어요. 근데 고종의 주치급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하나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을 살려내니까 완전히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단을 냅니다. 이 박가가 무어 선교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나가서 조선 백정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백정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갔더니 우리나라 교회는 그 당시 양반이 많이 다녔어요. 양반이 다니는데 백정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양반들이 또 싫어했겠지. 같이 앉기 싫고 뭔가 그러니까 말도 이런 게 안 쉬운 섞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이 들어오니까 다른 양반 신도들이 나 백정하고 예배드릴 수 없다. 안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기 백정 저기 뒤에 앉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어가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무어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이고 모든 신자는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하면서 강하게 나가요. 깬 사람이다, 깬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도들 중에서 양반들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차려요. 아휴. 교회가 이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쪼개지게 되고 쪼개진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악소문을 내죠. 교회는 백정이다. 백정 다니는 교회다. 백정 다니는 교회다. 뭐 이런 소리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결국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가 살아남았게요? 백정교회가 살아남았을 것 같아서 양반교회가 살아남았어요. 백정교회. 백정교회가 살아남아요. 백정교회는 끝까지 갔고요. 양반교회는 금세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박성춘은 나중에 교회 장로까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실제로는 3.1운동 때 학생들이 집결하는 집결지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한국 근대사에 좀 중요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현재 인사동에 자리한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와.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박성춘은 나중에 보면 여러분 독립협회 들어보셨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러시아와 일본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집회를 열었었거든요. 데모를 했는데 그때 나가서 연설을 했었던 사람. 그래서 이 박성춘이 나가서 나는 백정이요. 천하의 무지몰각한 이 백정 출신의 나도 우국의 뜻을 안다. 여러분 뭐 하시냐 하면서 소위 말하는 독립의기와 자주주권의기를 막 일으켰던 명연설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에비슨을 찾아가요. 에비슨 찾아가요. 그래서 에비슨 원장한테
우리 아들 한번 좀 제발 써봐달라. 일단 좀 교육을 받아달라. 근데 우리 아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부려보시고 이 아이가 쓸만하면 제발 좀 의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비슨이 진짜 엄격하게 다뤄요. 왜냐면 이 아이의 본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비슨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과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직업을 갖는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백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어떤 봉사 수단으로서 의술을 전파하는 것과 진짜로 조선의 백정을 의사 만들어준다는 거. 이거 에비슨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비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정말 약간 연습생 같은 거 있어요. 청소. 네. 바닥에. 청소하고 침구 개고 하는데 그때 그 모습들을 쭉 보니까 아 얘가 아버지 닮았어.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이 모습에 결국 에비슨의 마음이 열려서 데려와서 교육시키죠. 반발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 이거 무슨 이런 애를 갖다 교육을 시키냐 했는데 다 막아주는 거죠. 에비슨 어찌됐건 서양 선교사의 위서로 다 막아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제중원 의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10년간 수련을 거둔 끝에 1회 졸업생 7명이거든요. 1회 졸업생이 7명인데 1회 졸업생 7명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 면허증을 이제 서양 의사 면허증을 갖게 되는 이렇게만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성공기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죠. 예. 왜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근데 다른 선택을 합니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 간도로 갑니다. 간도. 간도? 간도? 간도. 그 우리 백두산 근처에 지금 조선족들 많이 살죠. 그쪽 지역으로 갑니다. 왜? 왜? 독립운동 하려고. 그래서 가서 간도에다가 구세의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요. 그곳에다가 병원만 세운 게 아니라 숭신서학교라는 학교도 세워요. 와. 큰 인물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체계적인 진료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백정의 틀을 깨고 나와가지고 어떤 구국운동의 연설가가 됐다면 아들은 자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소위 말하는 만주, 간도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거기서 엄청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청사인 대체 봉오동 전투 같이 이렇게 막 무장수쟁할 때 있죠. 이때는 또 군의관으로 활약을 하세요. 그래서 대한국민회에 군의관으로 들어가서 독립군들을 또 돕기도 하는 등 사실상 너무나 힘든 삶. 사실 이거 정말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 있었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었을 텐데 완전히 그런 것들을 놓고 정말 고난 속에 가서 정말 민족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의 기초를 다지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대단하죠.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기생들의 만세운동은 진주에서 시작이 돼요.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이 되고요. 진주하면 저기 유명한 기생이 하나 있는데 논개. 그렇죠. 논개가 이렇게 축성로에서 외장을 안고 떨어졌던 곳으로 아주 충절의 고향으로 이렇게 유명한데 실제로 1919년 3월 19일 날 진주 기생 50여 명이 우리가 죽어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이 촉성로를 향해서 행진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멋있어. 진주 기생들이 한번 이제 딱 들고 일어나니까 다른 지역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기생 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기생들이 가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반응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수원에서는 기생 김향화가 33명의 기생들을 불러 모아서 똑같이 이제 태극기 준비하고 만세운동을 나서는데 요 수원 기생들이 걸기를 나서게 된 날이 3월 29일이에요. 이 3월 2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기생들이 단체로 병원 가는 날이에요. 왜 병원을 갔을까요? 검사 주사 맞으러 검사. 기생이니까 보건, 이 위생 뭐 이런 검사. 그냥 건강검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생검사. 그때 위생검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성병검사.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나온 게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기생하고 성매매 업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생이라는 건 원래는 조선시대 때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죠. 기예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학식 그리고 시사화에 능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서 양반의 어떤 즐거움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천민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녀의 모습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술적 훈련 그리고 좀 연예인 같은 존재 어떤 그런 품격이 있었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걸 놓치면 안 되는데 문제 뭐냐? 조선이 망했잖아요. 조선이 망하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그냥 근대화된
너네 그냥 성매매 여성들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그 기생의 지위가 굉장히 쇠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창기 뭐 이런 단어로 이제 취급을 받게 되고 그게 완전히 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양화를 비롯해서 수원 기생 33명이 병원을 가는 척을 하다가 안 가고 경찰서 앞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일본 순사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곳에서 이제 김양화가 제일 먼저 치마폭에 숨겨뒀었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이제 동기마사를 이제 외치면서 다른 기생들도 같이 대한동기마사를 외치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조선해방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게 참 인상 깊고 멋있네요. 네, 올해가 되게 중요한 100주년인데 무슨 100주년이냐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 1923년 백정들의 인권운동이었었던 형평운동 100주년이에요. 와. 우시장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도축시장이 발달을 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차별받는 존재였는데 일제강점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근대적인 우육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백정들이 소위 말하는 돈을 버는 백정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돈도 있고 여유도 생기고 문제의식도 커가는데 여전히 사회적 시선은 우리를 백정으로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주에 많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짜증나는 게 일제가 호적 제도를 만들면서 이게 좀 나쁜 말인데 그 백정 출신 사람들한테 도한이라고 한자로 써놔요. 도한이 뭐냐면 짐승을 죽이는 놈. 도축. 그리고 아니면 아예 붉은 점 하나 딱 찍어놔요. 같은 호적이지만 너는 백정이야 이렇게 딱 알게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의 기회에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아요. 사회적 차별을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학찬이라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도무지 이 소위 말하는 잘못된 호적을 갖고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안 되겠다. 백정끼리 뭉치자. 어차피 지금 조선왕조 무너지지 않았냐. 우리의 권위를 찾자 하면서 백정끼리 의견을 막 모으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놀라운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강상호라는 사람이에요. 강상호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강상호는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양반이에요. 네, 이 사람은 집안이 완전 부자, 천석군 집안에다가 아버지가 정삼품 관직까지 올랐고요. 완전 우국지사, 사회운동을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데 활약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강상호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반인데 한 발 더 나간 양반인 거예요. 똑똑한 양반이네. 내가 양반인 건 맞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우리 같은 한민족 아니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죠. 심지어 이제 백정의 자식들이 학교 입학을 거부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을 자신 호적에다 또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실질적인. 근데 이제 자기 자식으로 계속 올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자식이 몇천 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이제 사실은 양반 출신 강상호와 이제 결국 많은 백정들, 특히 백정 이학찬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1923년 4월 지금부터 100년 전에 형평사라는 기구가 세워지게 되면서 형평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서울 등등등 전국에서 이제 백정 조직들이 만들게 되면서 뭐 몇 달 만에 정말 전국적인 운동으로 쫙 커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름답죠. 근데 모든 이런 저항 운동과 변혁 운동은 탄압에 직면하게 되죠. 네. 누가 탄압했을 것 같으세요? 양반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일본에서. 일본 농민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문화적 배수구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양반들한테 다 뜯기잖아요. 소장농 같은 걸 뜯기는데 그거를 양반들한테 저항을 못 하잖아요. 저항을 못 하는데 내 밑에 어떤 애들이 있고 그거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니까 그걸 욕설하고 무시하면서 해소하는 거죠. 구조는 유지가 되고. 근데 그 구조가 깨지면서 백정이 아래로부터 들고 올라오니까 근데 이것들이 감히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짜증난다 진짜. 이거 좀 생각할 거리가 많죠, 그렇죠? 차별의 논리거죠. 그래서 실제로 형평사 창립 축하식이 열리게 되잖아요. 열린 바로 다음 날 진주 농민 무려 2,500여 명이 형평사를 습격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말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형평사에 속한 백정들한테 고개 안 사겠다. 불매운동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양반 강상호는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네가 무슨 양반이야 하면서 막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넌 신백정이다. 너는 백정 편을 들었으니까 이제 양반이 아니고 백정이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엄청난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징하다 징해. 너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한테 좀 시사점이 큰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차별을 하는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차별하는 같은 거예요. 편일 수 그건 있는 사람이 팀킬이잖아. 너무하다. 요건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어디서 혐오가 발생하느냐, 어디서 차별이 발생하느냐. 그게 나쁜 놈과 선한 사람의 싸움이냐,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움이냐. 요 접근을 하다 보면 나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일 수 있다.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강상호가 뭐 이 운동에 정말 혼신을 다해 매진을 하면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농부처럼 이렇게 살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셨고요. 역사는 실패를 먹고 자라는 거야.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사람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의미를 붙들고 간 사람들이야. 뭐 이러면서 막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이걸 좀 자연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네,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네요. 그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노비들, 조선시대 때 그리고 3.1운동에서 이 온몸을 바쳤었던 기생들, 특히 김향화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최초의 인권운동을 펼쳤었던 백정들, 그 백정과 함께 했었던 양반 강상호, 이런 이름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역사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들의 그 저항의식이 결국은 우리가 해방되고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최고의 민주국가. 이게 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런 살아있는 정신으로 시대의 모순에 무모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옛날에는 우리가 좀 역사 공부하면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했다라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름이 아니라 계층, 계급 낮은 사람들,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좀 감사한 마음, 또 그런 것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